자, 출발하겠습니다.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의 핵심 인물이다. 그렇죠. 오래전부터 리더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리더십은 무엇이며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피들러는 리더를 업무의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업무 지향적인 스타일을 가진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관계, 소통 등을 중시하는 관계 지향적인 스타일을 가진 리더로 구분했다. 자, 피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했네요. 자, 이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업무 지향적인 스타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지향적인 스타일. 자, 다음이요. 그리고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황의 호의성. 자,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앞에 살짝 설명이 되고 있죠.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리더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정도, 이게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의 호의성이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관계, 업무 구조, 리더의 권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변수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세 가지는요. 자, 관계, 업무 구조, 권한. 자, 그러면요. 관계가 어떠할 때, 또 업무 구조가 어떠할 때, 또 권한이 어떠할 때 상황의 호의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즉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명확할수록 그 다음에 채용 및 승진 등에 대한 리더의 공식적인 권한이 클수록 권한이 클수록 상황의 호의성이 높고 자,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는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그 다음에 업무가 명확할수록 그 다음에 공식적인 권한이 클수록 상황의 호의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반대의 경우에는 호의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는데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에는 업무 지향적인 리더가 어울릴 때는 아마 상황의 호의성이 낮을 때, 높을 때. 그렇군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일 때,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 지향적인 리더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그쵸? 지금 상황의 호의성을 분석을 하는 이 피들러라고 하는 학자의 그 의도가 보이세요? 어떠한 상황에 이 사람의 리더의 그 영향력이 제대로 미칠까 그걸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적합성이라고 하는 말 당연하죠. 적합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피들러는요, 업무 지향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관계 지향적인 상황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업무 지향적인 경우에는요, 업무 목표 달성을 굉장히 중시하겠죠? 관계 지향적인 상황에서는요, 관계나 소통을 중시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로 나눌 때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 상황의 호의성을 얘기했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보았는데,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대요. 그 세 가지 변수는 관계, 업무 구조, 권한입니다. 근데 관계가 어떠할수록 존중되는 관계일수록 그 다음에 업무 구조가 명확할수록 권한, 공식적인 권한이 클수록 이때 상황의 호의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앞에서 살펴봤던 업무 지향적인 스타일은 상황의 호의성이 낮을 때 또는 높을 때 어울린대요. 그 다음에 관계 지향적인 스타일이 어울릴 때는요.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 어울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리더십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합성이 중요하다. 예, 그렇죠. 자, 이제 다음 또 내려갑시다.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 모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쵸? 리더의 스타일이 그냥 업무 지향적, 관계 지향적, 고정, 그쵸? 맞아요. 리더의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했다. 비판이 제기됐고요. 허쉬와 블렌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가 자신의 그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상황적인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허쉬
그 다음에 블랜차드 두 사람이 내세웠던 이론은 상황적인 리더십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에 따라서?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리더야. 리더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자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이 조직에 있는 여기에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인가, 그거를 먼저 파악해. 그럼 그거에 따라서 리더가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자, 봅시다. 그들은 구성원의 성숙도를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인 성숙도로 구분했습니다. 일단 둘로 쪼갰어요. 업무 성숙도, 심리적인 성숙도. 자, 업무 성숙도는요, 즉 역량은 직원들의 능력, 경험을 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성숙도는 의지, 적극성, 의욕, 자신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예,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과업 행동과 그 다음에 구성원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관계 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자, 일단은 구성원을 둘로 쪼갰어요. 업무 성숙도, 심리적인 성숙도. 그 다음에 또 리더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보았을 때에도 과업 행동을 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관계 행동 패턴도 둘로 또 쪼갰어요. 그러니까 업무 성숙도가 높은지 낮은지, 심리적인 성숙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제 리더가 과업 행동을 좀 더 높게 측정할 것인지 낮게 측정할 것인지, 또는 관계를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겠죠. 자, 네 가지로 분류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각 성숙도에 대한 리더십 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는 높은 과업 행동과 낮은 관계 행동을 통해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형 리더십이. 자, 끊어갑시다. 지시형, 요때는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구성원들의 상황이 일단은 역량도 낮아, 의지도 낮아, 모두 낮을 때, 자, 이러한 조건일 때 이제 리더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자, 과업을요, 높게. 그 다음에 관계는요, 낮은 관계. 그쵸? 이렇게 해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스타일. 자, 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케이스요. 의지만 높을 때. 의지만 높아. 그러면은 의지만 높다는 얘기는요, 지금 업무 성숙도, 이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얘기는 안 나오죠. 아마 역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지만 높다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리더가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 둘 다 모두 다, 과업도 그 다음에 관계도 둘 다 모두 높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그쵸, 관계적인 부분도 또 지시하는 것도 둘 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코치형 리더십.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번에는요, 역량, 업무 능력만 높아. 관계적인 부분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나 봐요. 그럴 때에는, 자, 그때 이제 리더는 과업 행동에 있어서는 낮게, 그 다음에 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높게. 그쵸? 어차피 일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이제 막 과업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어차피 실력은 좋은 친구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대신에 의지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관계적인 측면에 기름칠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지시를 적게 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원형 리더십. 자, 그 다음에요, 역량과 의지가 모두 다 높을 때, 이번에는 능력치가 좋아요, 그리고 또 의지가 대단해, 아주 불타올라. 그럴 때는요, 좋은 직원이네요. 그럴 때는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 다 전부 다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겠네요. 모두 다 낮게 해서 리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임형 리더십. 자, 유연성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상징이다. 그렇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그 유연성이 중요하다. 유연성. 라고 하는 허쉬의 말에서 상황적인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하는 리더의 자질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 네 가지 스타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문장으로만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자,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허쉬와 블랜차드의 리더십 이론, 상황적인 리더십 이론인데, 자, 일단은요, 앞서서 소개되었던 피들러의 생각을 비판합니다. 리더의 스타일을 너무나도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허쉬하고 블랜차드는요, 상황적인 리더십 이론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인 성숙도로 구성원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구성원들의 업무 성숙도, 즉 직원의 능력, 경험이요. 또 이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성숙도는요. 얼마나 적극적인가, 의욕이 있는가, 자신감이 있는가, 또는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상태인가. 자, 이랬을 때 구성원들의 이 두 가지를 요소로 해서 이제 파악을 할 건데, 자, 지시형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요. 구성원들의 업무 성숙도, 즉 역량이 좀 떨어져. 그 다음에 심리적인 성숙도에 해당하는 이 의지가 좀 떨어져. 둘 다 떨어져. 그럴 때에는 리더가 이제 과업과 관계 측면에서 어느 만큼 높게 해야 될지 낮게 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한다 그 말이죠. 이럴 때는요.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과업을 명확하게, 과업을 높게, 과업을 높게, 그 다음에 관계는 낮게. 그쵸?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지시형, 확실한 그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역량이 낮고 의지가 낮을 때는 과업은 높게, 그 다음에 관계는 낮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는요. 구성원들의 역량보다 일단은 의지만 불타올라. 역량은 알 수 없어. 역량은 별로인 것 같아. 그럴 때에는요. 과업은 높게, 그 다음에 관계도 높게. 둘 다 높게. 그러니까 일을 확실하게 알려줘. 코치처럼. 그러면서 또 의지도 불타오를 수 있게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기름칠을 하죠. 코치형 리더십.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형은요. 구성원들이 역량이 높은데 의지가 별로인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이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치는 있잖아요. 과업을 굳이 많이 막 지시하고 알려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과업은 작게. 대신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불타오를 수 있게끔 관계적인 측면에 힘을 써야 되겠죠. 과업은 낮게, 관계는 높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위임형은요. 역량이 뛰어나요. 의지도 뛰어나요. 진짜 대단한 직원이요. 이럴 때는요. 과업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됩니다. 관계도 신경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과업도 낮게, 관계도 낮게. 그래서 요 네 가지 상황, 요거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연성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상징이다. 그렇죠. 상황에 알맞게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다.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 그 얘기겠죠. 자, 또 내려갑시다. 자, 이후에 리더십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번스요. 자, 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기존의 이론들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타산적인 이해관계, 즉 일종의 거래로 보고 리더십을 거래적인 리더십으로만 보았다. 그래서 비판했다 그 말이죠. 그쵸?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만 보았다 그 말이죠. 그에 따르면 거래적인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처벌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거래적인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보상을 제공하고 규율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서 일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그렇죠. 이 일이 성과가 있었는가? 그러면 칭찬. 못했어. 뭔가 손해가 났어? 그러면 처벌. 그렇죠. 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업무 역할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한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굴러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너무 팍팍하죠. 뭔가 기분이 좋아서 일을 한다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번스는 이러한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변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변혁적인 리더십. 그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어떤 리더가 지금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변혁적인 리더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따르면 변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리더만의 목표가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이 꾸려나가는, 같이 바라보는 공동의 목표다 그 말이죠. 공동의 목표.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돈 벌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또 개인적인 관심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와. 그는 리더 또한 구성원으로 인해서 동기가 높아지고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변화적인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렇기는 해요. 맞아요.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리더도 구성원을 통해서 영향받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번스의 생각이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번스 말고 바스요. 자, 바스는 번스하고 다르게 변혁적인 리더십과 거래적인 리더십. 앞에서 번스는요, 거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변혁적인 리더십과 거래적인 리더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둘을 적절하게 조합을 함으로써 성과를 효과적으로 더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야, 굳이 거래적인 리더십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버리지 말고 적절하게 조합하면 어때?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그 말이죠. 오호. 그쵸? 자, 마지막 단락까지 보고 우리 정리합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자, 이번에는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로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로크는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자, 목표는 흐리멍텅하면 안 된대요. 자,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아진다. 너무 쉬우면 뭔가 힘을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 안 든다. 그 말인 것 같아요. 또한 목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쵸?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냥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남들 앞에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그거를 달성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크였고요. 그 다음에 대시하고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대시하고 라이언은 자기결정 이론을 얘기를 했대요. 뭐에 대해서? 동기부여 관련해서. 자,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내적인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보았다. 그쵸? 동기부여가 일단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내적 동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게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요. 누군가 통제해서 되는 게 아니래. 내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힘이 나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느낄 때 생긴대요. 그렇죠. 따라서 물적인 보상, 실제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동기를 감소시킨대요. 상을 받기 위해서, 상품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내가 해보고 싶었어. 성취감을 위하여서 내적인 동기가 막 꿈틀거리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특별하다 그 말이겠죠. 확실한 목표 제시 또는 칭찬, 의사결정 참여 또는 자율권 부여와 같은 것들이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즉,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물건 혹은 외적인 외적 물적 보상 가지고는 내적 동기는 잘 안 생긴대요. 확고한 목표 제시, 칭찬, 내가 지금 이 일의 진행 과정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사실 참여한다는 얘기는 책임 소재도 나한테 온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인 동기가 증가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죠. 자, 여기까지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했었죠? 자, 이제 번스 얘기요. 번스의 리더십에 대한 이론, 자, 변혁적인 리더십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 이론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이론들, 자, 피들러의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시 블렌차드의 생각을 비판하는 걸 거예요. 근데 뭘 비판했느냐? 리더와 구성원의 그 사이가 너무나도 타산적인 이해관계로만 보여진다 그 말이죠. 너무나도 거래적이다. 그래서 거래적인 리더십 말고 뭘 제시하느냐? 변혁적인 리더십을 제시하는데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이 분권화되는 것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영감 있는 멘토로서 리더가 이제 그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들, 또 리더는 구성원들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호 변화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변혁적인 리더십의 얘기인데요. 자, 근데요. 번스의 변혁적인 리더십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변혁적인 리더십 좋아. 근데 거래적인 리더십이 그렇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까?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조합, 적절한 조합을 하면은 효과가 배가가 된다. 자, 다음은요. 동기부여입니다.
로크가 생각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는요,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다. 그러면은 더 노력하게 되더라. 그리고 성과도 좋더라. 그 다음에 대시하고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좋아. 자율성이 확보되면. 그래야지 내적인 동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물적인 보상으로는 내적인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네, 요렇게.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문은 다 봤고요. 우리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1번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자, 보기 1번 보시죠. 피들러는 업무의 구조화가 명확할수록 상황의 호의성이 낮다고 보았다? 아니요. 업무의 구조가 명확할수록 호의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다고 보았죠. 자,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로크는 조직의 목표에 대한 공개적인 제시가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 아니죠. 긍정적인 영향. 자,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자, 바스는 변혁적인 리더십과 거래적인 리더십을 모두 다 활용하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리더가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네요, 그러면요. 다 맞네요. 네. 앞뒤 다 맞네요. 네. 자, 그러면은 3번은 맞는 설명. 이게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허시와 블렌차드는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을 때에는 구성원이 능력치도 뛰어나, 자기가 알아서 일도 잘해, 의지도 뛰어나, 그럴 때는 리더가요,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 위임해도 괜찮잖아요. 위임형 리더십에 대한 얘기이지 않을까요? 위임형 상황? 그쵸? 리더가 이해 호응해서 업무를 명확하게 업무 지시 명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위임하면 되죠. 근데 위임하는 상황이 뭐였는데? 과업도 높게 할 필요 없어요. 낮게.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도 힘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낮게. 그쵸?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번스는 변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면서도 자신은 구성원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요. 상호 영향받는다고 했습니다. 상호 변화적인 관계라고 했죠. 그쵸?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2번 내려갑시다. 자, 문맥을 고려하여 기업과 니은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업, 니은 어딨나요? 자, 기억 찾았어요. 자, 적합성. 피들러 이론 얘기할 때 적합성. 그 다음에 니은은요. 허시하고 블렌차드 이론 얘기할 때 유연성. 오케이. 적합성과 그 다음에 유연성. 적합성과 유연성.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쓰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헷갈리니까요. 적합성은요, 피들러 이론 때 관련된 언급이었고요. 유연성은요, 허시 블렌차드. 그쵸. 요렇게.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제 분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바른 거 고르는 건데요. 자, 보기 1번 보시죠. 자, 기업과 니은 모두 다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한 자질을 타고나야 한다. 너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불분명해. 넌 타고난 리더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1번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기업과 니은 모두 다 리더가 업무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구성원의 성향을 고려하여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업무 능력 필요 없어요? 굳이 이렇게 업무 능력 갖추는 것보다 라고 이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죠. 2번도 너무 과하죠.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기억은요. 적합성에 대한 피들러 이론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함을. 이것만 아닌데?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하는 업무 지향적인 스타일의 경우도 있고요. 또는 관계 지향적인 스타일의 경우도 있고, 관계에 대한 얘기가 좀 빠져있네요. 약간 좀 빠져있어서 아쉽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자, 유연성일 때 리더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드러낸다? 자,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과업을 제시해야 할 때는 과업을 제시하고 관계에 힘을 줘야 할 때는 관계에 힘을 주고. 그쵸? 3번 틀렸네요.
4번 선제 내려갑시다. 자, 기억은 상황의 특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면, 그쵸? 상황의 특성에 따라, 이거 뭐라고요? 상황적, 뭐였더라? 자, 보시죠. 상황의 호의성, 그쵸? 상황의 호의성. 이 상황의 특성이 바로 상황의 호의성이었습니다.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그에 맞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이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적절하게 바꿔야 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4번. 자, 5번 선제 보시죠. 기억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클수록 리더십의 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아니요. 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었죠. 네, 딱 나왔네요. 5번도 틀렸어요. 뒤에 읽어봅시다. 니은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할수록 리더십의 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과업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예, 동기부여 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번 문제 내려가 볼게요. 그래프 문제네요. 자, 보시면요. 자, 윗그래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학생 갑이 그린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학생 갑은 조직의 성과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자, 조직의 성과가 상황에 따라. 자, 상황에 따라. 약간 피들러 냄새가 나죠. 그래프의 X축을 상황의 호의성. 뭐 대놓고 피들러네요. 자, X축이 상황의 호의성.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피들러의 이론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축을 성과로 하고 써있네요. 써있었네. 피들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곡선을 그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업무지향적인 리더와 관계지향적인 리더의 상황에 따른 성과 그래프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딱 알맞는 그래프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은 A하고 B. 자, A, B. 자, A는요. 네, 여기 있네요. 업무지향적일 때, B는요. 관계지향적일 때. 자, 그러면은 써볼게요. 여기다가 업무지향. 그 다음에 B에는요. 관계지향. 그러면은 어떤 상황일 때, X축이 상황의 호의성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의 호의성이 어떠할 때 업무 지향을 쓰는지 막 그런 거. 예. 칠판에 판서된 거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보시죠. 업무 지향이 어울리는 스타일 언제예요? 상황의 호의성이 낮거나 높을 때. 관계지향적인 스타일이 어울릴 때는요. 중간 정도일 때. 자, 상황의 호의성이 낮거나 높을 때가 업무 지향. 상황의 호의성이 즉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하는 변수에 낮거나 또는 높을 때에는 업무 지향 스타일이 어울린대요. 대신에 중간 정도일 때는요. 관계 지향이 어울린대요. 그러면은 상황의 호의성이 낮다, 중간이다, 높다. 그쵸? 그러면 보세요. 상황의 호의성이 낮을 때 X축이 이렇게 가죠. 낮을 때 왼쪽이면 낮고 오른쪽이면 높잖아요. 낮을 때, 높을 때, 그쵸? 그럴 때에는 요 지점과 요 지점에는 뭐를 써야 돼요? 업무 지향. 그쵸? 요럴 때 이제 성과가 잘 나온다 그 말이야. 근데 Y축이 성과야. 그러면은 요 때는 성과가 잘 나와. 쭉 잘 나와. 별표. 마찬가지로 요 때는 이렇게 잘 스타일에 알맞게 선택을 해서 잘 나와.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관계지향일 때는요. 이 X축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 한 중간 정도 한 요쯤이라 칩시다. 요쯤이라 칠 때 그때에 이번에는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관계지향을 색깔을 바꿔서 중간 정도일 때,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
그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면은 성과가 잘 나온대요. 자, 제가 일부러 색깔을 바꿨습니다. 각각 성과가 잘 나오는 최대치의 지점이 정해져 있죠. 관계지향일 때에는 중간일 때,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일 때 최대치를 찍고요. 나머지는요, 그러면요, 좀 흐물흐물하겠죠. 좀 약하겠죠. 그러면 반대로요. 다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업무지향일 때는요, 상황의 호의성이 낮을 때, 그 다음에 높을 때, 그때에만 이렇게 성과가 좀 더 잘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잘 안 나오겠죠. 정점을 한번 찍고 좀 안 좋고 다시 정점을 찍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요 그림 가지고 있는 거는요, 요거 같은데요? 맞아요. 3번이죠. 네. 보세요. 이제 완성되어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셔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마치 이제 수학 검사를 하듯이 상황의 호의성이 낮을 때 또는 높을 때, 그때의 성과가 잘 나오는 케이스, 그것이 A다. 그렇죠? A가 뭔데? 업무지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황의 호의성이 한 중간쯤일 때, 그때에 이제 성과가 잘 나오는 케이스,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거, 점선 그래프가 뭐예요? B 관계지향,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딱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내려가 봅시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보기. 갑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K는요. 자, 갑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K. 얼마 전에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구성원이 대거 퇴직을 해서 대부분이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아직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자, 끊어갈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의리 경영하고 있는 기업 P라고 하니까요. 자, 왠지 이거, 자, 회사별로 나눠서 분석해야 될 것 같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의 회사. 갑의 회사는 지금 기업 P. 그 다음에요, 을의 회사. 아이고, 기업 P가 아닌데 기업 K인데요. 바꿔서 얘기했네요. 자, 갑의 기업 이름은 K였죠. 그리고 을이 기업 P였습니다. 요랬을 때 기업의 상황이요. 지금 보니까요, 기업 K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상황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적극적. 태도는 적극적. 그러면은 의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요거 상황적인 리더십 이론에서 구성원들의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파악하는 거 있잖아요. 리더십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는 거. 그때 이제 구성원들이 역량이 높은지 의지가 높은지 이거 확인하는 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리더가 과업을 더 많이 줄지 관계적인 힘을 더 많이 줄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K기업에서 직원들이 지금 태도는 적극적이다. 그러면은 의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요,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상태. 전부 다 새로 들어왔어. 아, 역량은 떨어지네요. 찾았어. 그러면 역량이 떨어지고 의지가 높다. 역량이 떨어지고 의지가 높다. 역량이 떨어지고 의지가 높다. 역량이 떨어지고 의지가 높다. 역량은 사소 떨어지고 의지가 높다. 요거 같은데요? 그러면 요거일 때는요, 코치형 리더십을 적용해야 됩니다. 과업도 높게, 관계도 높게. 자, 요때에는요, 원래 코치형을 적용을 해서 과업도 높게, 그 다음에 관계도 높게, 요렇게 하면은 성과가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을은요, 갑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플랜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을은요, 기업 P는 업무에 숙달된 구성원들이 매우 많지만, 오, 그렇군요. 기업 P는, 자, 역량이 다 뛰어난 것 같아요. 역량이 뛰어나고,
업무에 숙달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근로 의욕이 저하된 상태. 의지가 별로 없네요. 아하, 그러면 역량은 뛰어나지만 의지가 없는 상황. 이럴 때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합니까? 역량이 뛰어나고 의지는 별로 없는. 요거 같은데요? 네. 요 상황. 그럴 때는 리더가 과업은 작게 관계는 많이. 과업은 작게, 그 다음에 관계는 많이. 그렇죠? 예, 맞아요. 과업은 작게, 그 다음에 관계적인 데에 힘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성과가 난다. 그 말이죠.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야 성과가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운 플랜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기 아직 분석 끝나지 않았어요. 갑은요. 이 사장님이 각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정하여서 제시했다. 자,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정하여서 제시하였다.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제시. 오케이, 일단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을은요, 구성원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뭔가 관계적인 부분에 기름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 인정.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구성원에게 추가 수당한다는 보상도 제공을 했죠. 기업 K.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여기까지 이제 나름대로 그 회사별로 이제 그 사장님들이 대처를 했고요. 기업 K. K는 갑의 회사인데, 기업 K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실패. 성과가 안 났어. 실패야. 지금 갑이라고 하는 이 사장님이 과업도 높이, 관계도 높이, 근데 보상 처벌을 명확히 한다라고 하는 것만 있었고요. 관계 부분에 힘을 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관계 측면 부분이 완전히 미달되죠. 그러니까 실패했겠지. 실패 원인 찾았죠? 그 다음에 기업 P는요. 구성원들 대부분은 목표를 쉽게 달성했다? 그렇지. 맞아. 관계적인 부분에서 뭔가 힘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공. 즉 우리가 보기 분석을 통해서요. 갑의 회사 기업 K는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요. 또 기업 P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이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 4번이 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 찾기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거 찾으면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선지 1번입니다. 허쉬하고 블렌차드는 갑이 구성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보겠군. 자, 인간적인 관계도 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과업 지시로 잘했으면 좋겠다. 과업도 조금 더 높게, 관계도 높게, 둘 다 높게. 그렇지. 1번처럼 했으면 성공했겠죠. 맞는 설명. 그 다음에 2번 설명이요. 로크는요. 동기부여 얘기했던 로크요. 을이 이번에는 두 번째 회사였던 기업 P요. 구성원들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그쵸? 틀린 얘기 없죠. 원래 로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야, 목표 설정을 좀 더 어렵게 하면 더 성과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했으니까요.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선제 3번이요. 대시와 라이언. 자, 로크처럼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기업 P의 을의 회사였던 P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한 이유를 을이 구성원에게 제공한 보상 때문이다. 자, 보상 때문이었을까요? 아닐걸요? 대시와 라이언의 얘기 다시 해보세요. 여기요. 대시와 라이언은요.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내적인 동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쵸? 보상이 중요하진 않죠. 찾았네요. 틀린 선지 3번. 자, 4번 선지, 5번 선지 계속 볼게요. 4번 선지요. 상황적인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을이 과업 행동보다 관계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 도출에 효과적이었겠군. 자, 을이요. 자, 관계의 힘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관계의 힘을 많이 쓰고 과업은 좀 낮추고 그렇게 해야지 성과가 난다고 했죠. 그렇죠. 4번 선지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번스는요. 변혁적인 리더십 얘기했던 번스, 갑이 각 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과 처벌을 주려고 했던 것을 거래적인 리더십을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겠군. 그쵸? 번스는 뭘 비판했었어? 거래적인 리더십을 비판했잖아요. 근데 거래적인 리더십은요, 너무나도 보상 처벌에만 이렇게 골몰해 있는 것이 거래적인 리더십이었어. 근데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5번도 설명이 맞죠. 네. 요렇게 4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문제 다 풀었고,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